이번 이터널스에는 킹고의 집사로 등장하는 카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킹고가 아무리 영화배우라는 설정일지언정 무려 10명에 달하는 이터널스와 한 명의 예비 히어로까지 등장하는 작품에 그 집사까지 상당한 양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카론이 호주에 있던 데비안츠의 시체를 보고 아름다운 생명체군요 라고 했다는 점이나, 원작 코믹스의 셀레스티얼이 수백만 년 전 파충류과의 종족을 대상으로 한 실험 끝에 탄생시킨 프라임 스크럴, 이터널스 스크럴, 데비안츠 스크럴 중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비안츠 스크럴만이 살아남아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이 현재의 스크럴 종족 그 자체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카론의 정체가 바로 데비안츠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탄생한 데비안츠 스크럴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킹고가 카론은 나와 50년간 함께 일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즉 누군가가 믿을만하다고 하면 꼭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클리셰 또한 빠질 수 없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Karan, he's worked with me for 50 years. I trust him completely. 참고로 이러한 데비안츠와 스크롤 종족의 연관성에 대한 떡밥은 길가메시까지 흡수한 크루가 갑작스럽게 변신 능력을 얻게 된 장면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이터널스에는 데비안츠가 아리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데비안츠를 막기 위해 스스로 진화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터널스를 창조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젬이 유독 데비안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셀레스티얼은 상대방의 능력을 흡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데비안츠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죠. 이와 관련해 가옥의 리편에 등장했던 에고 역시 수백만 년 전 뇌만 남은 상태에서 자아를 깨우쳤고, 이후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빛의 힘을 이용해 행성으로 거듭났다, 즉 데비안츠처럼 스스로 진화를 거듭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이터널스에 등장했듯이 셀레스티얼의 씨앗이 부화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적 생명체와 시간이 필요한 것과는 달리 에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스스로 진화를 거듭했고, 이후 유기체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해 온 우주를 떠돌며 셀레스티얼의 힘을 이어받을 수 있는 스타로드와 같은 유기체로 이루어진 그릇까지 창조해냈다는 점, 즉 기존의 셀레스티얼이 사용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에고는 아리젬을 비롯한 다른 셀레스티얼들이 종족 번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데비안츠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창조한 새로운 형태의 셀레스티얼이자 일종의 실험체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게다가 원작 코믹스에선 갤럭토스가 셀레스티얼이 씨앗을 품고 있는 행성만을 먹어치워왔다는 것이 밝혀진 적도 있어, 향후의 MCU에는 갤럭토스가 티아무트의 육체가 묻혀있는 지구를 습격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내용까지 고려해본다면 셀레스티얼이 유기체와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그 부화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것은 이러한 갤럭토스의 습격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참고로 원작 코믹스에선 최초의 베놈 신비오트를 창조한 태초의 어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널이 최초의 신비오트로 만든 검 올블랙 네크로소드로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자른 적이 있었고, 이후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그 등장이 확정된 고르가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얻게 되어 신도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정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MCU에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잘린 셀레스티얼의 머리, 즉 노웨어가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향후 MCU에는 비단 갤럭토스뿐만이 아니라 셀레스티얼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추가적으로 등장할 것이란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셀레스티얼이 데비안츠의 유전자를 이용해 새로운 부화 방법을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하고자 했던 것임을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이터널스에 등장하는 아리젬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여러 흉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셀레스티얼이 무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요. 또 베놈 2편의 쿠키 영상에선 베놈이 MCU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 베놈 신비오트는 MCU가 아닌 SSU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셀레스티얼을 죽인 최초의 검이 신비오트였다는 기원까지 MCU에서 다룰진 미지수란 점이나, MCU에는 이미 토르 라그나로크를 통해 원작 코믹스의 올블랙 네크로소드의 외형과 매우 흡사한 검이 헬라의 검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등장할 고르가 얻게 될 검은 원작 코믹스의 올블랙 네크로소드가 신비오트로 이루어졌다는 기원과는 달리 과거 아스가르드의 무언가와 연관이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스가르드 역시 길가메시의 맥주가
오딘이 전수해준 비법으로 만든 것이라는 대사나 과거 스프라이트의 매직쇼 중에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바이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오딘의 아들 토르가 어릴 땐 날 졸졸 쫓아다녔지만 어벤져스로 뜬 이후에는 내 연락을 씹는다는 킹고의 대사를 통해서도 그 연관성을 알 수 있었는데, 원작 코믹스에선 아스가르드인 또한 셀레스티얼이 그 종족의 진화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스가르드인들 역시 이터널스와 마찬가지로 셀레스티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르 러브 앤 썬더에는 고르가 사용하는 올블랙 네크로소드가 아스가르드의 과거, 즉 셀레스티얼과 연관이 있어 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고 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참고로 원작 코믹스에는 셀레스티얼의 외부가 비브라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히신 적도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미루어 본다면 과거 와칸다에 떨어진 운석 중 일부가 티아무트의 씨앗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카리스가 굳이 작품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비브라늄에 대해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부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What's this even made of? Vibranium? 그리고 이번 이터널스의 떡밥 중에는 비록 그 등장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가 매우 시급한 타노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는 타노스가 이머전스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스냅이 온 우주의 이머전스를 모두 늦췄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이번 이터널스의 쿠키 영상에 등장했던 피비, 에로스를 매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타노스의 동생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타노스를 미친놈 취급하는 다른 외계인들과는 달리 에로스만은 타노스가 스냅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즉 이 모든 것은 타노스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알라스 그리고 동생 에로스와도 관련이 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작 코믹스의 알라스가 타이탄 행성의 내부를 아이작이라고 불리는 슈퍼컴퓨터로 채워 행성의 모든 환경을 인공으로 조종했고, 이터널스에 등장한 파스토스 또한 이카리스를 보고 아이작이라고 불러 슈퍼컴퓨터 아이작을 연상시키는 이스터에그로 등장했다는 점, 또 과거 타이탄 행성에 도착한 스타로드가 행성이 8도가량 기울었고 중력까지 불안정하다라고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What the hell happened to this planet? It's 8 degrees off its axis. Gravitational pull is all over the place. 행성이 외부의 충격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어떠한 충격을 받은 것, 즉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슈퍼컴퓨터 아이작이 충격을 받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앞서 지구의 티아무트 또한 지구의 핵으로부터 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타이탄 행성 내부에도 셀레스티얼의 씨앗이 심어져 있던 것이고, 그 부화 역시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탓에 아이작이 제 기능을 잃게 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타노스의 가족이었던 알라스와 에로스는 이러한 이머전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의 이터널스처럼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고자 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를 실패하게 되었고, 그렇게 데비안츠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평소 다른 이터널스로부터 배척받아왔던 타노스가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과거 타노스가 토니에게 지식의 저주에 갇힌 것은 너만이 아니다 라며 자신이 지식의 저주에 갇혔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Stark, you know me? I do. You're not the only one cursed with knowledge. 지식의 저주란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적 편견이란 점을 미루어 본다면, 타노스는 에로스나 알라스처럼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종족들, 즉 어벤져스를 포함한 지구인이나 크리, 스크럴, 치타우리 등에게 이러한 이머전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다 한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업이 온 우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Perfectly balanced, as all things should be. 게다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갤럭토스가 셀레스티얼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행성만을 먹어치움으로써 우주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묘사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자신이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을 알고 있던 타노스는 이러한 갤럭토스와 셀레스티얼의 관계를 암시하는 키워드로 밸런스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워 당시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넘겨주어 스냅이라는 결과가 생기게끔 만든 것이 바로 닥스였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닥스는 인피니티 워 당시 이러한 이머전스를 막고자 했던 타노스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즉 지식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인물 중 하나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한 그는 엔드게임을 통한 블립으로부터의 부활, 그리고 이터널스를 통한 티아무트의 부활을 막는 과정까지 모두 충족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 1400만 605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어야만 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